스테로이드 40번 발차기에 쓰러진 이소룡. 1940년 1973년 젊은 나이에 사망 이후에 법주사 발상전 5층 목조 탑에서 촬영할 예정이었다. 1층은 발차기 코스가, 2층은 선기술 영층권 코스가, 3층은 우기술 쌍절곤 코스가, 4층은 관절기 유술 코스가, 5층은 키가 2.2m가 넘는 거인이 지키고 있다. 대본에서 이소룡은 한층씩 오르면서 고수들을 격파하기로 되어 있었다. 사망 요인은 제목 그대로 죽음의 경기였을까? 찾아가는 도중에 주인공이 죽어버렸다. 정유이 죽은 걸로 위장한다는 줄거리가 불길했을까? 1층, 2층을 미루고 그 위층부터 먼저 촬영이기 때문일까? 느닷없이 주인공의 죽음은 영화는 유희 사망이 되어버렸다. 영화는 쩔떡 망했지만은 죽은 주인공은 처음 선보인 노란 운동복으로 되살아났다. 이소룡은 몸이 약해서 잔병을 달고 살다가 7살에 태극권을 처음 배웠다. 불량 학생으로 매일같이 골목에서 싸움질을 하던 그는 처져갔던 무술에 금방 실증을 냈다. 골목에서 살아남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이다. 그나마도 4년 정도 배운 무술이 영층권이다. 자신에게 맞는 무술을 추구하던 그는 마침내 자신만의 실용 무술 절권도를 만들어냈다. 키 172, 몸 62kg으로 발상 약간 마른 듯한 신체 조건을 가진 그가 어떻게 가장 인기 높은 무림의 코스가 됐을까? 절권도는 상대의 주먹을 막는 그 방법일 뿐이다. 싸우지 않고 싸우더라도 덜 싸우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자신에게 가장 맞는 몸을 만들고 자신의 몸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몸을 가장 실용적으로 사용할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라. 천하무적처럼 보이던 그를 누가 쓰러뜨렸을까? 영화 영정호투에서 너무 많은 악당과 싸워서 지쳤을까? 이소룡은 영정호투 개봉을 3주 앞두고 쓰러졌다. 1973년 7월 어느 날 축축한 공기가 스미던 홍콩의 저녁. 그는 머리가 아파서 진통제를 먹고 잠든 뒤에 깨어나지 못했다. 부검을 몰입해 보니까 내가 13%나 부어 있었다. 사인은 내 부종, 향년 33세. 3년 전에 무리하게 리프트 운동을 하다가 척추 4번 천골 신경을 다쳤다. 심각한 허리 부상이다. 다시는 발차기를 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경고까지 들었다. 이번 6개월만 마치고 퇴원한 뒤에 정말 죽을 만큼 순회해서 재활에 수모했다. 당산대형 정몸은 명령과강 같은 빛나는 그의 작품들은 모두 재활한 뒤에 찍은 것들이다. 이때 이소룡은 허리 근육통을 줄이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너무 많이 맞은 것으로 보인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염증을 낮추고 통증을 줄이는 효과가 가장 높기 때문에 만병통치약으로 빌 정도다. 하지만 면역을 떨어뜨리는 부작용 때문에 오래 그리고 많이 사용할 경우에 만병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 절권들은 가능한 한 싸우지 않고 적을 제어하는 무술인데 그는 통증을 피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맞았다. 때때로 통증과는 정면으로 싸워야 했던 게 아닐까? 10,000가지 발차기를 한 번씩 연습한 사람보다 한 발차기를 더 10,000번 연습한 사람이 더 두렵다. 중독장애. 어떤 물질의 행동을 지나치게 많이, 자주, 그리고 오래 하다 보니 효과가 점점 떨어져서 더 많은 양이라 더 잦은 빈도에 빠져들게 되어져서 이런 중독의 과정을 겪게 되더라. 아르브 분쟁처럼 자꾸 재발한 나세르 대사 정역은 가말 압델 나세르가 1918년에서 1970년까지 살았는데 3차 중동 전쟁이라고 불리는 6.1 전쟁은 1967년 이집트의 가말 나세르 대통령은 개전 나만의 패배를 인정하고 사임을 발표했다. 이때 그는 이스라엘에서 라크사라는 표현을 썼다. 대역병이 다시 도졌다는 것이다. 제발. 대통령은 자신의 지병이 자꾸 재발하는 것을 상당히 걱정하고 있었다. 일찍이 40대 초반부터 심장질환을 얻었다. 심장질환 가정에도 큰 고민이었다. 어머니의 죽음이 심혈관 질환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가족이 제때 알려주지 않는 바람에 나세린 어머니의 죽음을 오랫동안 떨치지 못했다.
남동생 하나도 심장질환과 당뇨병, 합병증으로 죽었다. 재발소전이던 대통령의 지병은 6.1 전쟁을 겪고 나서 대재앙이 되었다.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로 건강이 최악으로 치달았기 때문이다. 만성적인 비만과 당뇨에 동맥경화증, 고콜레스테롤 혈증과 당뇨병성 신경병증까지 겹쳤다. 말년에 심부전과 심근경색에 자주 시달렸다. 연관성이 높은 여러 질환이 한꺼번에 나타난 대사증후군. 6.1 정전에서 망신을 당하고 나서 대통령의 현실에 눈을 떴다. 미국의 중재를 거둬들이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로 비롯해서 아랍 국가들을 설득하며 이스라엘과 평화를 모색했다. 하지만 대통령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애써 눈을 감았다. 스트레스로 절단별을 비워대면서 일정을 줄이지 않고 아랍 정상들을 만나고 다녔다. 건강은 결국 나 그 살을 지나 나 그 바로 넘어갔다. 1970년 9월에 요르단의 후세인 국왕과 피에로 아르파트 의장을 설득한 대통령은 검은 고을로 알려진 분쟁을 드디어 휴일하는 희망적인 신호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그토록 애타게 경고를 보내던 그의 심장은 더 이상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 사인은 심장마비, 향년 52세, 운명은 농담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하던 대통령은 이집트와 아랍의 자주 국방을 강조했다.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사람은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다. 그런데 대통령은 왜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지키지 못했을까? 대사증후군, 고혈당, 고혈압, 즉상경화증으로 세상을 파괴하는 죽음의 신이 된 로버트 오펜하이머, 1904년부터 1967년, 1926년 3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생 넷이 프랑스의 코르시카 섬으로 휴가를 갔다. 여름쯤 신나게 쏘다녔을까?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 토론하는데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갑자기 안절부절 못하며 혼자 먼저 돌아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이런 물리를 좋아했던 오펜하이머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시험 물리에 무척 힘들어했다. 파란 눈에 까만 곱슬머리는 연약하고 수줍은 아이였다. (1945년 8월) 일본 실험이 나가사키에서 원자폭탄이 폭발하면서 무려 12만 명이 죽었다. 엄청난 살상을 확인하고 못 견딜 수 없던 그는 내 손에 피가 묻었다며 해리 트루먼 대통령에게 죄책감을 호소했다. 원자폭탄이 무서울까? 담배가 무서울까? 1965년 죽음의 신은 후두암으로 진단받았다. 힌두 경전 바가바드 기타는 왕자 아르주나 스승 크리슈나를 대화로 조현병 생각하고 듣는 문제 후두암. 하루에 이렇게 담배를 5감이나 줄 담배를 피웠네. 그렇게 많이 하고 뭐. 자, 나는 세상을 파괴하는 죽음의 신이 된다. 내 손에 피가 묻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에게 죄책감을 호소했다. 대통령은 피가 묻은 건 내 손이라고 달래고 나서는 뒷전에서 징징대는 울보 과학자라고 투덜거렸다. 울보 과학자. 죄책감이 컸겠네요. 아인슈타인의 모차르트를 듣지 못하게 만든 동명료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문법을 싫어하고 맞춤법이 틀리며 말도 어눌하다. 난독증일까? 신발끈을 제대로 묶지 못한다. 통합운동장일까? 사회성이 떨어지고 관심사가 매우 좁고 깊다. 부모는 난독증, 통합운동장애, 자폐 스트럼 장애, 인지장애, ADHD를 가졌을지도 모르는 어린아들을 가장 위대한 이론 물리로 학자로 만들었다. 아인슈타인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꾸는 것은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바이올린 아인슈타인이 그야말로 도깨비 방망이였다.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를 연주하는 모습이 그렇게 멋져 보였어요. 가장 위대한 이론 물리학자는 1935년 우주 공간에서 블랙홀과 화이트홀을 연결하는 웜홀 모양을 만들었다.
위론으로 존재하는 그의 거성 통로가 왜 하필 그의 배 속에 발견되었을까? 음으로 정신하는 뜻밖의 음호를 먹는 공사를 하려는 의사를 말렸다. 나는 내가 떠나고 싶을 때 떠날 거요. 인위적으로 수명을 늘리는 것은 처먹은 짓이요. 내 일을 다했어야 될 때가 됐죠. 우아하게 아인슈타인은 목숨을 연장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 향년 76세. 위대한 과학자는 멋진 유언을 남기지 못했다. 선물 거두기 전에 동일어로 몇 마디 했는데 주변의 미국 친구들 뿐이라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다. 죽음이란 모차르트의 아름다운 음악을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모차르트가 선물해준 소중한 도깨비 방망이를 내려놓은 것이다. 동맥경화처럼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퇴행성 노화가 가장 흔하다. 전립선암으로 조그만 기쁨을 받아들인 비트겐슈타인 1889년에서 1951년 1914년 1차 대전에 들자 25살 청년은 조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위해서 군대에 지원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탈장 때문이다. 면제 발전에도 열혈 청년은 입대를 고집했다. 다른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적음에 심취한 청년은 점점 더 위험한 임무를 지원했다. 포격받을 것이 뻔한 최정방 관측소이다. 2년 뒤에 브루실로프 전투에서 집중 사격을 받은 그는 후퇴하라는 명령까지 어기면서 진지를 고집했다. 공포에 휩싸여서 오로지 살아야겠다는 동물적인 본능으로 버티던 그는 끝까지 고소할 것 같은 윤리적인 가치를 너무 쉽게 내던지는 자신을 발견했다. 어제 사격을 당했다. 무서웠다. 죽을까봐 두려웠다. 그처럼 현재의 나는 살려는 욕망이 강하다. 생명을 즐기고 있을 때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루드비 비겐슈타인은 죽음 자체보다 내적인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또 동물처럼 사는 고통을 두려워했다. 1941년 일어난 2차 대전도 마찬가지다. 왜 그토록 죽음에 집착했을까? 천재와 강기는 신이 되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양날의 고통일까? 1949년 갑자기 쓰러진 비트겐슈타인은 전립선암이 골수로 전해서 시험으로 진단받았다.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해야 한다. 살장은 뱃속의 장기가 제자리에서 어디나 다른 곳으로 튀어나오거나 빠져나오는 질환이다. 사다구니로 넓적 다리로 부근의 피부 아래로 부드러운 엉덩이가 만져진다. 밀면은 제자리로 돌아가던 덩어리가 점점 부풀면서 제자리를 벗어나서 곪기 시작하면서 배가 아프고 속이 더부룩해진다. 전립선암은 전립선의 악성 종양이 생기는 부풀어서 오줌볼을 누르면서 오줌누기가 불편해지고 조금마저 더 창조적인 파괴로 받아들이는 슌페터. 전통의 조지프 슌페터는 20대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 생활에 익숙해지자 세 가지 야망을 품었다. 첫째는 비엔나에서 가장 위대한 연인들과, 둘째는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위대한 마부, 마지막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 아버지가 사냥을 하다가 뜻밖의 사고로 돌아갔다. 사교계 생활을 마음껏 즐기던 슌페터는 12살 연상의 연인과 결혼했다. 또 이혼하고 또 20살 아래 여인과 결혼했다가 또 사별한 뒤에 제자였던 15살 아래 여인과 결혼했다. 한때 이집트 공주의 재정자문을 맡아 재산을 2배로 불려주고 세금은 반으로 줄여주는 성과를 자랑하기도 했다. 슌페터는 혁신의 예언자다. 자본주의를 끄는 힘으로 아담 스미스는 거리를 꼽았지만 슌페터는 혁신이라고 주장했다. 혁신의 예언자에게 말은 혁신의 상징이었다. 세계적으로 위대한 경제학자는 늙음에도 강의와 연구의 지필로 너무 바빴다. 그는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앓고 있었다. 1945년 미국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뇌출혈에 죽었을 때 슌페터가 말했다. 운 좋은 사람 권력의 결정에서 죽다니. 루즈벨트 대통령처럼 권력의 결정에서 떠났다. 향년 67세, 사인은 뇌출혈, 머리뼈가 안에서 피가 새는 질환, 충격, 자발성 뇌출혈은 원인이
부위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개 머리가 아프거나 정신이 흐려지고 출혈성 뇌졸중 또 활동장애나 의식장애가 계속될 수 있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변비 탈출을 시도한 간디는 마하트마 간디 1869년에서 1948년 위대한 영혼이란 뜻인 마하트마 건네는 인사는 저 뜻밖에 오늘 아침에 똥은 잘 넣었나? 본인의 가장 큰 관심사가 변비 탈출이었기 때문이다. 영국의 식민지에 맞서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그런데 단식이 결과는 변비와 치액이었다. 무혈혁명을 외쳤지만은 정작 본인은 너무 자주 피를 흘렸다. 변기에서. 유학 시절 서양 합리주의 반해 한때 육식을 즐겼다. 친구가 가져온 염소고기를 호기심 때문에 1년 남짓 먹다가 고기 맛을 알게 된 것이다. 비폭력과 불복종을 외치는 간디의 사상은 자이나교의 바탕을 두고 있다. 자이나교, 힘사는 살아있는 생물을 죽이지 않는 불살상 최고의 계열이다. 얼마나 소박한 밥상일까. 나는 가난한 탁발성 일찌감치의 마하트마는 나를 망하게 하는 7가지 사회학을 지적했다. 원칙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부,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지식, 도덕성 없는 상업, 인간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예배, 엉터리 건강정보. 변비는 똥이 딱딱하게, 개실염, 대장염, 탈장, 치질 같은 질환 때문에 나타나기도 한다. 변비. 병류를 박멸하려고 홀로코스트를 저지른 히틀러, 아돌프 히틀러 1889년에서 1945년까지 살았나? 보헤미아 상경은 담배를 매우 싫어했다. 담배는 백인이 독한 술을 퍼뜨린 데에 대한 인디언의 복수라고 여겼다. 짙고 뭉툭한 코스염이 일상적인 상경은 똑똑한 인재를 담배 때문에 잃기 싫다며 도덕적인 지도자로 인정받고 싶었던 히틀러는 금주와 금욕에도 지나치게 모범적이었다. 술은 냄새조차 싫어했지만 소화에 도움을 준다는 코냑은 억지로 한 잔을 마셨다. 콤플렉스. 별실에 깔끔을 넣은 히틀러는 병균을 굉장히 싫어했다. 채소는 반드시 데쳐먹고 감기 걸린 사람의 면담을 피하고 몸을 하루에 9번이나 씻었고 주치의를 찾고 병적인 건강염려증, 독극물이 두려워서 음식이나 세숫물은 신혈시켜서 확인하는 정도는 약과 암살 위기를 43번이라는 겹에서 온갖 불안이 강박증으로 심할 때는 하루에 무려 28가지 약을 먹으면서 약물 중독이 되었다. 당시 결핵이나 콜레라를 일으키는 박테리아가 하나씩 얽혀지고 소아마비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정체를 드러내던 시기, 애들은 몸에 해로운 세균을 몰아내듯이 독일을 쪄먹는 민족을 박멸해야 한다는 망상을 품었다. 유대인은 영원한 기생충, 흡혈동물, 가장 널리 퍼진 세균이기 때문에 박멸해야 한다는 것이 홀로코스트의 세균 박멸하는 한 가지 소독. 어느 날 박멸은 동일 내부를 향했다. 자서전에서 나의 투쟁에서 히틀러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대표 이삭을 완전히 제거한 인종을 막을한다고 선언했다. 인류를 전적으로 개량하겠다는 우화생학적인 난도질이다. 쓸모없이 밥만 먹는 것들과 열등인간을 제거하는 T사 프로그램이다. 불량품으로 판정받은 장애인 수십만 명이 알렉사를 당했고 유전병이 있는 여성 40만 명이 강제로 불임 수술을 받았다. (1945년 4월에) 폐망이 코앞에 닥치자 히틀러는 불안이 극에 달했다. 이틀 전에 무솔리니가 공개 처형이 되어서 군중의 수모를 겪었던 소식을 들은 그는 솔로몬에게 보자면 모스크바 동물원에 전시되거나 유대인이 연출한 연극의 악역으로 모욕당할 것을 극행했다.
죽은 뒤에 시체가 훼손되는 것도 두려웠고 포르말린에 절어서 전신하는 것도 불안했다. 흔적도 없이 완벽하게 사라져야 했다. 침착하게 준비를 마친 이들은 애완견 블론디부터 독약을 먹여 죽였다. 에바 브라운과 결혼식에서 피로연까지 마친 그는 자살이 실패하지 않도록 함께 독약을 머금고 권총으로 머리를 쏘았다. 향년 56세. 부하들은 유언대로 총통의 죽음을 수습하고 화장했다. 10월 여름으로 190리터나 뿌려치고는 제가 되지 못한 유해는 탄약 상자에 담겨서 8곳이나 떠돌다가 결국 소련군에게 발각이 되었다. 건강염려증,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는 생각이나 걸릴 수 있다는 생각 속에 누가 버지니아 울프의 조울증을 두려워하랴. 버지니아 울프. 언젠가 서펀타인 연못에 일신링짜리 동전을 던진 적이 있다. 어떤 것도 던진 적이 없다. 소설 델러웨이 부인에서 주인공은 직접 준비한 저녁 파티의 1차 세계대전에서 정신병을 얻은 퇴역군인 셉티머스가 요양원에 가두려는 의사를 피해서 천국으로 몸을 던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동전을 던지는 연못에 어떻게 자기 몸을 던질 수 있을까? 사실 작가도 그랬다. 13살의 어머니가 죽은 충격으로 정신 이상 증세가 돌아가지던 의붓 언니도 2년 뒤에 죽고 6살 때 집적거리던 의붓 오빠와 그 사촌들이 그 뒤로 더 지저한 처형을 거듭했다. 22살에 아버지와 알다가 죽고 2년 뒤에 의지하던 오빠마저 죽었다. 10년 사이에 가족 4명을 잃었다. 작가는 자신의 날개도 채펴지 못한 애벌레가 치명성을 입었다고 썼다. 다친 애벌레는 중심을 지키기 위해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 수면제를 먹기도 하고 몸을 던지기도 하고 미친 듯이 버지니아 울프에게 사색과 글쓰기 그 자체 가부장적이고 여성을 차별하는 사회에서 사색과 글쓰기에 집중하기는 정말 어려웠다. 전실하게 자기만의 방이 필요했다. 내가 마치 미쳐가고 있는 것이 확실해요. 한갑을 얻던 1941년 3월 울프는 유서를 남겨놓고 지팡이를 짚으며 산책을 나가고 자기만의 방, 울프가 질투며 두려워했던 죽음보다 삶이 더 끔찍한 순간은 도대체 언제였을까? 어머니가 죽자 실성한 그녀에게 의사가 책을 읽거나 글을 쓰면 해로우니 산책을 하라고 증상이 심어도 요양원이나 또 이렇게 보내러 갈 때 두려움으로 발악했고 유서에서 그녀는 남편에게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을 담담하게 설명했다. 내가 이제 한 줄도 쓸 수 없고 한 줄도 읽을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은 잘 알 겁니다. 극단적으로 조울증, 양극성장애,